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상은 송출이 되는데 음성이 송출이 안 되어서 제가 따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곧 수업이 있어서 이번 4강은 좀 짧게 하지만 핵심을 잘 다루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요.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네 번째 학부모 강의를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제는 네 번째 대화학교입니다. 대화학교라는 주제로 그럼 실제로 어떻게 메타인지를 깨우는 교육, 생활습관 훈련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지도를 하면서 매일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잠시만요. 화면이 조금 깨어지긴 하는데 그냥 네, 제가 준비한 거랑 글자 배열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선 고병원 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소통이란 같은 말이나 용어, 언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말과 언어 속에 담겨있는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아도 그 개념의 참뜻이 둘 사이에 공명하는 상태다. 쉽게 말하면 말은 이 개념의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를 막 서로 내가 말한 단어를 네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개념이 서로에게 같이 공감이 되고 함께 울림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사랑해 라는 말을 할 때 그게 그냥 단어와 단어로 전달될 때는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부모님을 통해 사랑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개념이 자녀에게서도 울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희가 의사소통을 말함에 있어서 사실은 단어끼리의 의사소통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할 것은 저희는 개념을 전달해야 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멈추게 되었어요. 원래는 대학교라고 해서 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의사소통이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삶을 전달하는 거라면 그런 테크닉이 그리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여기 고병원님은 저희 학교에 있는 병원이가 아니라 성공회대학교의 교육학 교수님입니다. 이번에 대한학교장 연수에 가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대화학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진정한 의미의 대화는 그냥 단어를 전달하고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한 개념을 전달하는 거다. 이거를 먼저 저희가 간직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몇 번 언급되었던 분입니다. 특히 아들러 심리학 할 때 나왔던 분이기는 한데 이분이 제가 이거 이동하면 안 되는데 네,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라는 말에서 산다는 것은 질문을 받는 것이며 또 삶에 책임지고 답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은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든 질문을 받게 되든. 근데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그 질문, 도전에 대해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책임을 지며 답변해 나가는 거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아우슈비츠에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쓸 만큼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그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냥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자극이 있을 때 그거를 결과론적으로 숙면론적으로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극을 자신의 내면에서 충분히 이것을 소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응대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이 수많은 질문을 할 것이고 우리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얘 이대로 커도 되나? 얘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나?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답변은 우리의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책임지고 답변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병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냥 단순하게 언어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설명해야 된다. 네, 사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이것은 저희 주벨리 학교 선생님들이 늘 약간 모토를 외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대할 때 따뜻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호한 교사도 되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관계나 참 교육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저희 부모들에게 단호함이 없으면 아이들은 방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냥 정말 참 행복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다가 지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런 단호함이 필요해요. 근데 또 단호함만 있다 보면은 정서적으로 막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함과 단호함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규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야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대화의 기술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이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아이메시지는 내가 삶을 책임진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대화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거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주어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걔가 그랬니? 뭐 너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아이메시지는 내가 주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에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가 아니라 그래? 약간 빅터 프랭클 표현으로는 표현이 아니라 그 방식으로 생각하자면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가는 그 아우슈비츠에 들어가게 되는 게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상황까지는 내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그냥 걔는 왜 또 그랬대? 너는 왜 자꾸 그러니? 라는 대화가 아니라 이제 아이메시지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메시지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상황,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내 감정에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다른 아이가 우리 자녀한테 어떤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의 아이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화를 풀어가야겠죠. 지금은 전제를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좀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예를 보겠습니다. 아이메시지를 적용하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마음을 바꿨을 때 나 많이 실망했어. 우리가 함께 지낼 시간을 기다렸거든. 드라마 같죠? 일상생활에 이런 표현 잘 우리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지금 먼저 상황이 나오죠? 아마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라고 어떤 바뀌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뭐 배우자가 참 월드컵 하잖아. 나 월드컵 봐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감정을 명명해보는 거죠. 실망이죠. 아니면 분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나 실망했어. 근데 상황도 설명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마음을 바꿨잖아. 나 실망했어. 그 다음에 이유도 설명해야죠. 그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함께 지낼 시간을 기다렸거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순화된 이유죠.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느꼈거든. 내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꼈거든. 이유까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황, 감정, 이유. 이 세 가지 정보를 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아이메시지를 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냥 당신 왜 그래? 내가 화난 이유는 알기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가잖아요. 빨리 맞춰봐. 더 화나네.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면서 설명해주지 않고 그 감정을 이해해주고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그걸 콕 집어서 말해줘야 내가 존중받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상대방은 이제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지죠. 그리고 내가 왜 감정 상했다라는 걸 말하면 그래도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아이메시지를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넌 왜 맨날 그러니? 뭐 이럴 게 아니라 네가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엄마 마음이 참 속상했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은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는구나를 자녀들이 보는 거죠. 그럼 자녀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메시지를 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냐면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씨, 비난이 아닙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이거는 당신과 내가 협력해서 같이 풀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비난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우리가 존중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뭐 감정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말씨는 존중하되 톤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상실감이나 분노를 표현할 수는 있겠죠. 비슷한 말로 협조와 화해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당신이 도와주면은 내 감정이 풀어질 수 있어. 약간 이런 거죠.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런 노력을 해주면 엄마는 행복해질 수 있단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삶의 무게감을 정확하게 주는 것이죠.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곧 수업을 들어야 돼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PPT는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메시지로 분노할 때도 사실 화가 난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뭐 저희가 열심히 저녁을 준비했는데 아이가 한 입 딱 먹어보더니 뭐야 이게 음식이야? 안 먹어 하고 숟가락을 팽겨치고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아이메시지를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가 엄마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맛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들어가서 엄마가 많이 당황하고 아니면 아빠가 많이 서운했어. 이렇게 아이메시지를 저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화를 내버리거나 아이한테 너는 맨날 그런 식이야. 내가 다시는 너한테 밥 해주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저희가 배우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글쎄 걔가 이랬어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메시지의 핵심은 당사자와 직접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난 상대에게 직접 표현해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사실 아들러의 심리학을 봤을 때 감정에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식으로 갔을 때는 감정은 결과거든요. 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야. 이게 끝이었다면 아들러는 이런 감정이 생김으로써 너의 삶은 나아질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분노나 이런 거의 목적은 통제력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가 내 손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은 분노거든요. 이것을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서 아이메시지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이 내용들을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아이메시지를 활용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대화는 감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풀면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따뜻하게의 영역이었다면 따뜻하지만 단호하게잖아요. 단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정확하게
규율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부모 양육 방식에 따른 아이의 특성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요. 부모를 크게 네 카테고리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감정이나 자녀의 마음, 의지는 전혀 상관없고 독재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권위적으로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제 허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네가 그걸 원해? 그러면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허용적으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방임입니다. 애들이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방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방목을 하면 아이들한테 따뜻한 것도 아니고 단호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허용적 부모는 따뜻하려고는 하는데 단호하지를 못해요. 권위적 부모는 따뜻하면서 단호한 거죠. 독재적 부모는요, 따뜻하지 않고 단호한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가야 할 길은 따뜻하고 단호하게니까 이제 권위적 부모입니다. 이 권위적 부모가 되어야 따뜻하긴 한데 안 되라고, 멈춰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건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에게는 권위가 생기고요. 이 권위적 부모를 통해서 유쾌한 자녀, 책임감 있는 자녀, 자존감이 있는, 자기 신뢰감이 있는 자녀, 성취지향적인 자녀, 협력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자라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책 자료에서 찾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가 약한 분이 있을 수 있고 따뜻하게가 약한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어떤 테크닉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충분히 따뜻하게 자녀들과 얘기하고 있나? 근데 충분히 단호한가? 이 부분을 저희가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인 단어들, 내용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체로서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뭔가 화면이 끊겨져 있는 거 아니죠? 네. 제가 방금 잠깐 유튜브 화면을 봤다가 화면이 잘린 것처럼 보여져서 조금만 이동하고 하겠습니다. 네, 끊길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주체로 인정해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이런 말,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아니면 부모님한테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써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은 너에게도 결정권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이것도 잘 써보시고요. 네, 테크닉은 사실 저한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너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이 말도 생각보다 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너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너 자신이야 라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 아이들이 오해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되게 집중했는데 선생님이 너 집중 안 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 엄마 나 너무 그래서 선생님 미워 싫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오해받았던 거는 저는 분명히 눈 뜨고 있는데 야 너 왜 눈 감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너가 만약에 집중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선생님은 네가 아니잖아. 너만큼 너를 잘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충분하지 못한 정보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지. 근데 너가 아니면 괜찮은 거야. 그리고 혹시나 선생님이 오해하실 수 있는 행동이 있으면 너도 한번 노력해봐. 이 정도로 대하면 좋은데 어쩜 그 선생님은 맨날 그러시더라.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해주는 건 좋은데 주체적인 자녀로서 공감해주는 게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너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네가 안 그런 거면 사실은 괜찮은 거야. 너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서의 대화도 참 중요하겠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친구들이 놀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걔네들 아직 미성숙한 거잖아. 너 아닌 거 알잖아. 아닌 거 알면 괜찮은 거야. 친구가 바보라고 했다. 야, 네가 바보 아닌 거 너 잘 알잖아. 걔 그냥
너 놀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아직 미성숙한 거야. 근데 너가 아니면 괜찮은 건데 네가 그거에 왜 그렇게 반응을 해?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가 아니면 괜찮은 거야. 이것도 자녀들에게 주체성을 높여주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저희가 부정적 언어를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언어라는 건 이런 거죠. 너 왜 이렇게 늦장 부리는 거야? 되게 너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는 문제가 있어라는 걸 지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도적인 어떤 성장의 시간이 생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주체는 너니까 조금 더 부지런히 노력해보자. 조금만 더 서둘러야겠어. 라고 하면은 주체는 아이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도와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은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표현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쓰도록 노력합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아까 강의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 아직도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고 너 진짜 왜 이렇게 늦장 부려? 에 반대되는 긍정어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넌 진짜 여유 있구나. 아빠는 너의 여유가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야 될 때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를 긍정어로 쓰자라는 거죠. 조금만 더 네가 노력을 해주면 좋겠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자꾸 하다 보면은 아이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이들도 큰 변화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단어를 쓸 때는 저희가 부정어를 쓰면 안 좋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특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나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심하다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아이들한테 너는 소심해, 나 닮아서 소심한 사람이야 하면은 이 언어, 말그릇에 우리가 개념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심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아이들한테 그 똑같은 아이들의 성향을 섬세하다, 아니면 신중하다, 꼼꼼하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개념을 전달해 주는 거죠.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런 언어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산만하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산만하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우와, 쟤는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데? 뭐, 열정적인데? 뭐 이런 표현들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훈계하는 데 있어서는 네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또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고민할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은 결과가 아닌 과정과 존재로 칭찬하는 겁니다. 네, 결과가 아닌 과정과 존재로 칭찬하기. 저희가 보통 뭐 시험 100점 맞았어. 너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기가 쉬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100점을 평생 맞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너무 말했지만. 그래서 결과로 칭찬받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100점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과목을 제대로 배우면서 본인이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한 목표잖아요. 근데 시험 잘 받는 게 목표라고 잘못된 목표 설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정과 존재로 칭찬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동이다. 뭐 점수 좀 받아쓰기 점수 좀 못 받아왔어요. 그럴 때에도 내가 너 노력한 거 잘 봤잖아. 그 모습만으로도 감동이었어. 다음에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점수는 점점 좋아지겠지? 뭐 이런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존재로서 칭찬하는 건 뭐죠? 네가 내 자녀라서 아빠 정말 행복하다. 이것도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죠? 아이메시지처럼. 근데 이런 게 이제 삶으로서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이건 잘했을 때만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실수했을 때도 틀렸을 때에도 아빠는 그래도 네가 내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너무 행복해. 이걸 진심 어린 표정과 마음을 다해서 보여준다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에 이런 죄송해요. 미안해. 나 또 그랬네. 미안해. 이게 입에 단 아이들이 있거든요.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미안한 일 아니야. 배우면 돼. 라고 저희가 말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걸 결과론적으로 아이들은 자꾸 보는 거거든요. 내가 다 망쳤어. 미안해. 근데 그게 아니죠. 실수했는데 그게 미안해야 할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안한데 과정으로 보면 실수는 배우는 거니까 사실은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미안할 일 아니야. 너도 배우고 아빠도 배울 일이야. 너무 좋다. 너 배웠으면 그걸로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자, 마무리입니다. 이제 사실 대화를 말했고 개념을 말했습니다. 삶으로서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몇 가지 테크닉, 아이메시지 뭐 이런 몇 가지 테크닉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청이죠. 경청. 듣는 게 의사소통에서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부모님들이 제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먼저 대화의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저희는 다시 그것을 요약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다 말하면 그걸 정리해서 아이 메시지를 저희가 하는 거죠. 근데 유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네가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감정이어서 힘들었겠구나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영해주는, 저희가 반영어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네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아니었으면 아니 내가 다시 말해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하면 아이들은 되게 존중받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청에서 많은 부분은 침묵이죠.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장구를 치면서 약간 이런 그 맞장구를 저희가 쳐주는 게 막 박수도 치고 우와 진짜 좋았겠다 이런 반영어들 조금씩 해주는 거 사실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짧게 와 진짜 힘들었겠다. 정말 좋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감탄하면서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빠르게 달려왔죠. 이제 곧 제가 수업을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그 고병원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그 문구를 보고 의사소통, 대화, 삶인데 뭐 테크닉 아무리 많이 말해서 뭐해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사실 진도가 별로 못 나갔어요. 이걸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까지도 사실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어제 좀 정리를 잘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입니다. 인간으로 산다라는 것은 항상 문제를 대한다라는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님 김영민 교수님의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희가 삶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하나 답을 해주는 게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삶을 산다라는 거. 우리 자녀들이 가져오는 문제에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됩니다. 삶으로.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익숙한 아이들도 언젠가 밖에 나가서 이제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내려올 때 그것을 스스로가 피할 수 있고 스스로 우산을 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살아있는 대화, 삶을 통한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지난 4번의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힘을 모으면 우리 부모가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 자녀들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문 꼭 응답해 주세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통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적용해야 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테크닉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 양육해야 되는 부모로서의 그 무게감을 가지고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아이들과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모든 결단한 부모들에게 주님 세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